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3월 들어 두 번째 맞는 일요일입니다. 바람 타고 봄빛이 퍼지면 사내들의 새순이 돋고 꽃잎이 벌어지겠지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의 생명력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요즘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력이 넘치고 몸이 가벼운 이들을 보면 우리는 모두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날씬하고 탄력 넘치는 몸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다이어트 비결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특별한 비법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지속적인 운동,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식단 같은 평범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약 한 알로 날씬해지고 한 가지만 먹어서 건강해지고 가만히 앉아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속에 질병을 예방하고 평생 날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해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하비 다이아몬드는 대바의 서재에서 이전에 소개했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뉴욕타임스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라는 기록과 전 세계 1200만 부 이상 판매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책입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나는 뚱보였고 고엽제 환자였다. 그러나 나는 병을 치료했고 누구보다 날씬하다. 내가 바로 내 이론에 살아있는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하비 다이아몬드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옮기니 강신원, 펴낸 곳은 사이먼 북스입니다. 건강은 적당한 식사에서 온다. 음식을 충분히 소화해내면 질병은 없다. 고대 인도의 철학자 카우틸리아. 나를 변화시킨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아버지는 위암으로 길고 오랜 투병의 세월을 보낸 후에 50대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아버지는 위암으로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복통으로 고생하셨다. 내가 고생하고 있던 바로 그 복통 말이다. 25살이 될 때까지 나는 뱃속에 펄펄 끓는 용광로가 들어있다는 느낌으로 살았다. 수그러들지 않는 통증 때문에 물약 소화제를 물처럼 마시면서 살았다. 그러다 25살에 캘리포니아의 산타바바라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피부는 맑고 정결했고 몸은 날씬했으며 표정은 온화했다. 그는 내 인생을 180도 뒤바꿔준 말을 해주었다. 내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 자연위생학이었다. 그는 그것이 160년 동안 인간의 병을 꾸준히 치료해 왔으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노라고 했다. 인간의 몸은 놀라울 정도의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 치료할 수 있는 기회와 적절한 환경만 마련해주면 당신의 몸도 아주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살짝 긁힌 손가락의 상처에 딱지가 지고 나서 치료되는 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말이다. 우리는 사후 처방이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증상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는 지금 사후 처방에 반대되는 예방의학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예방의학이란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행위이고 사후 처방이란 질병이 걸렸을 때
증상을 제거하고 통증을 없애는 치료법을 말한다. 질병은 확연하게 구분되는 7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질병의 첫 단계는 무기력증이다. 인간의 모든 몸 상태는 몸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독소들은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제거되는데 독소가 너무 많으면 고갈된 에너지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에너지는 수면과 휴식을 통해서 다시 복구가 된다. 이때 맨 처음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이 바로 식욕부진이다.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왜 식욕부진이 가장 먼저 오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데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욕구를 줄여서 소화 기능에 쓰이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만 무기력증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인 독혈증은 중독 또는 자가중독이라고도 불린다. 독혈증은 미처 제거되지 못한 잔여 독소들이 혈관 및 임파선 그리고 신체의 각 조직에 다량 침투했을 때 발생한다. 우리의 몸은 급박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한 후에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때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인간의 몸이 스스로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작동하는 엄청난 자가치유법이다. 바로 고열이다. 가령 몸에 독소가 지나치게 많이 축적될 경우 우리 몸은 즉각 신진대사 기능에 명령을 내린다. 가능한 열을 높이 올려서 몸속의 독소를 몸 밖으로 뱉어내라는 명령 말이다. 이 모든 것은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을 맡은 뇌의 시상하부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된다. 당신이 지금 열이 심하다면 현재의 몸 상태가 2단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짧은 시간 후에 사라질 것도 확신할 수 있다. 당신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절대 식욕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당신의 몸은 분명히 휴식을 취하라거나 물을 마시라거나 잠을 자라고 명령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 고열이 당신을 치료하는 동안 몸의 명령에 복종하라. 치료가 끝나면 몸은 저절로 살아날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훨씬 더 두드러지는 증상을 과민 증상이라고 한다. 과민 증상은 독성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방어 메커니즘일 뿐 아니라 더 이상 독성 물질이 쌓이지 못하도록 더 활발하게 가속도를 올려서 인체 내부를 치료하는 행위다. 가장 대표적인 과민 증상은 설사다. 장과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만큼 몸속의 독소와 쓰레기를 처분하는 방법이 있을까? 또 독소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과민 증상은 가려움증이다. 피부는 인체의 가장 큰 기관일 뿐만 아니라 독소의 배출 기관이다. 무려 40억 개의 피부 구멍에서 독소를 정기적으로 자유롭게 배출한다. 만일 지금 당신 피부의 어느 한쪽이 가렵다면 독소가 그곳을 통해 나가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셈이다. 당신이 손가락으로 그곳을 긁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독소의 배출을 더 쉽게 하려는 자연스런 행위다. 과민 증상의 다른 형태는 콧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속이 메스껍거나 짜증이 나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신체의 배출 주기인 아침 시간에 자주 발생한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제심을 잃고 흥분하기도 한다. 만일 당신이 평상시와 다르게 마음이 급해지고 쉽게 화를 낸다면 그것이 3단계의 증상이다.
한 실험에 의하면 몸에 독소가 가득 차면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자주 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음이 약해서 눈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몸속에 독소가 많을 때 슬픈 장면이 기폭제가 되어 눈물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증상들은 몸의 한쪽이 묵직하게 조여온다거나 두통이 자주 온다거나 하는 증상과 함께 시작된다. 잠이 잘 안 온다거나 잠을 깊게 못 자는 것들도 과민 증상의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불편함은 그리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법이라서 대부분 불편함과의 동거를 선택하기도 한다. 염증이란 독소를 제거해서 몸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자가치료의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다. 이 4단계가 발생하면 모르고 지나칠 수가 없다. 가장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로 통증이다. 통증이란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몸의 명령이다. 통증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자가치료를 한다는 증거다.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몸 속의 독소가 인체의 특별한 장소나 기관에 지나치게 침투해 있으므로 사력을 다해서 독소를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피부에 과민 증상이 생긴 다음 그것이 더 발전하면 피부염이 생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다. 오히려 약물을 사용해서 증상을 무마하려고 노력한다. 통증이나 증상이 잠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독소를 청소하려는 노력이 약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는 말이다. 4단계는 아주 중요하다. 당신은 이 시점에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질병의 다음 단계로 더 깊이 빠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질병의 5단계는 세포와 조직의 상당한 부분이 아주 오랫동안 독소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었을 경우에 나타난다. 피부나 점막이 헐어서 상처가 난 상태를 궤양이라 부른다. 신체 내부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궤양이 위궤양이고 몸 밖에 나타나는 궤양의 대표적인 것은 입에 생기는 구내염이다. 우리 몸은 궤양을 이용해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어느 순간 독소의 수준이 충분히 낮아지면 궤양은 스스로 사라진다. 당신이 몸 스스로 치유하도록 도와주지 않고 약물을 사용하여 오직 증상만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무시무시한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6단계의 증상인 경화증이란 조직이 딱딱해졌다는 말이다. 궤양과 같은 것들이 있었던 곳에 무언가 다른 조직이 뭉쳐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 경화되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이것은 독성 물질들을 한 곳에 격리시켜 몸 속의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몸의 안간 힘이라는 말이다. 1단계부터 6단계를 통해서 우리 몸은 불편함이라는 경고음을 계속 보낸다. 질병이 진화해서 마지막 7단계에서 멈춘 것이 바로 암이다. 욕조에 물을 채운다고 생각해보자. 수도꼭지를 돌려서 물을 채울 때 욕조 수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흘러 넘치게 된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몸에 독소가 가득 차면 흘러 넘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증과 질병이라고 부른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무려 100조 개의 세포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혼자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세포는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뇌의 관할권에 놓여 있다. 몸의 원리와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예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암이다. 암세포는 몸속의 독성물질에 의해서 비정상화된 세포다. 독성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해 미쳐버린 세포라고 할 수 있다. 암은 한순간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오랫동안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다. 세포는 매우 느린 속도로 돌연변이화된다. 암세포 하나가 연필 심지만한 크기로 변하려면 6년이 걸린다. 눈으로 암세포를 발견하려면 10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1cm의 콩알 크기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암이란 생활습관병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다. 당신이 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로 조직을 제거한 후 다시 그 암의 원인이 되는 옛날 생활습관으로 되돌아간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암의 가정으로 컴백홈 하게 되는 셈이다. 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조직의 일부분을 절제한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나무에 있는 사과를 다 따버린다고 해서 그 사과나무에서 다시 열매가 열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나는 이유는 독성 물질을 몸에 주입하는 생활습관 때문이다. 자동차처럼 당신의 몸도 음식이라는 연료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생겨야 인간도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생활 습관의 결과에 따라 독소가 몸에 쌓이면 그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작동을 방해한다. 그 찌꺼기와 독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 그렇다면 그 독소와 찌꺼기와 쓰레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첫째, 우리 몸은 매일 수십억 개의 낡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데 그 낡은 세포는 독소로 가득 차 있다. 둘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음료에 의해서 독소와 찌꺼기가 생산된다. 쓰레기는 반드시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내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당신의 몸 내부를 청소해서 생생한 활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림프 시스템은 인체의 중요한 방어 시스템이다. 일단 세포에서 독소를 골라내면 다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부수고 정리한 다음 몸 밖으로 몰아낸다. 림프 시스템에서는 림프구, 즉 백혈구를 생산해낸다. 이 림프구는 몸속의 침입자인 박테리아와 같은 외부 물질을 찾아내서 파괴하고 몸 밖으로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연골 조직, 손톱, 머리카락 등을 제외하고 당신의 몸은 림프 시스템 속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몸의 분비선과 신경계 네트워크를 큰 그림으로 펼쳐본다면 미세하고 촘촘한 망으로 만들어진 주머니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은 주머니들이 림프절이다. 목 주위, 턱 밑, 겨드랑이, 배 안쪽, 다리 안쪽의 사타구니에 수없이 많은 림프 주머니가 위치해 있다. 편도선처럼 큰 림프절도 있다. 편도선이 부어서 커지면 음식을 삼키는 것이 불편해진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봐, 먹는 것을 좀 그만두었으면 좋겠어. 내가 바이러스와 잡균들을 모아서 청소하고 있는데 바빠서 그래. 음식이 자꾸 들어오면 내가 일을 못하잖아.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독소가 몸에 쌓인다는 사실과 그것이 제거되지 못하면 통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과 결국 질병에 걸리게 되며 나중에는 세포가 미쳐버린다는 사실과 그러나 이 전 과정에 우리의 위대한 림프 시스템이 작동해서 몸 안에 독소를 녹여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몸 어디가 부었다는 것은 지금 그곳에서 독소를 내보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가 좀 부었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부어오른 림프 주머니는 끊임없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몸의 가장 중요한 자가치유 능력이다. 특별히 아주 크게 부풀어 오른 림프 주머니는 외과 수술을 통해 제거되기도 하지만 림프 주머니가 제거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림프 주머니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독소가 증가하는 속도가 문제다. 림프 주머니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일은 림프 주머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림프 주머니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림프 주머니가 부어오른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잘라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당신은 림프 시스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 해부학 및 생리학이라는 학계에서 매우 권위 있는 책 속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암세포는 몸의 다른 곳으로 확산해 갈 때 림프 시스템을 통과한다. 맨 먼저 암세포가 림프 시스템을 통과하게 되면 림프액을 추적 조사하는 림프 주머니에 의해 체포된다. 암 수술을 할 때 악성의 림프 주머니가 제거되는데 그렇게 되면 암의 확산을 방지하는 그릇도 사라지게 된다. 사실 암세포는 림프절이라는 주머니에 갇혀서 제멋대로 행동할 수 없다. 림프 주머니 안에는 대식세포가 있다.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다음 잘게 분해하는 것이 대식세포라는 말이다. 암세포가 원래 발생한 부위에서 림프 주머니로 흘러들어왔을 때 림프 주머니가 암세포를 가두어 놓고 그것을 박살내고 잘게 쪼개서 철저하게 없애버린다는 말이다. 당신은 오줌에서 냄새가 난다고 방광을 잘라버리겠는가? 대변이 가득 차 있다고 대장을 잘라버리겠는가? 이산화탄소가 남아있다고 폐를 잘라버리겠는가? 림프 주머니가 제거되면 암세포와 쓰레기는 바로 옆에 있는 림프 주머니로 흘러들어갈 것이 뻔한 이치 아닌가? 분수의 꼭대기 선반을 없앤다고 해도 물은 옆에 선반으로 흘러간다. 우리 몸의 림프 주머니들을 없애면 암세포는 비어있는 다른 림프 주머니들로 흘러갈 것이다. 바로 이때 당신은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혹은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부풀어 오른 림프 주머니는 지금 치료하고 있다는, 아직 치료가 덜 되었다는 증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림프 주머니를 제거하면 당연히 암세포는 다른 림프 주머니로 퍼진다. 나는 1996년 북미 종양외과 클리닉에서 발행하는 의학지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다. 무분별하게 림프 주머니를 제거하는 것은 감염의 위험을 증대시킨다. 림프 주머니에 있는 암이 림프 유동액에 실려 다른 세포나 장기로 전이된다고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의사의 눈에 전이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림프 주머니는 절대 암을 전이시키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아무리 확산 속도가 빠른 암일지라도 림프 주머니를 제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림프 시스템은 우리 몸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며 특히 림프 주머니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항암제를 취급하고 처리하는 일에 종사하는 의료업계 종사자들에게 경고가 내려졌다. 그 약품에 접촉하고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미국 암학회에서 발간하는 잡지는 항암제를 취급하는 사람에게 암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약물을 정맥에 직접 주사하면 어떻게 될까? 만일 본인이나 가족들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 화학요법을 받겠느냐는 질문에 75%의 의사들이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림프 시스템은 아무리 미쳐버린 세포일지라도 모두 방어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기 진단이라고 들어왔다. 그러나 조기 진단으로는 어떤 암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조기 진단만이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말은 질병에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당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질병이 시작되는 맨 처음 그 자리에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 책은 그 예방을 목적으로 써졌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질병 치료의 핵심이다. 자연위생학이라는 이론을 알게 된 25세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복통이나 두통 문제로 고생해 본 적이 없다. 또한 징글징글하게 달라붙어 있던 쓸데없던 살덩어리를 25kg이나 떼어냈다. 그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살이 찌지 않았다. 가벼운 감기에서 암까지 모든 질병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이다. 동물성 식품이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많은 식품이 무엇인지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많은 과학자들이 과일과 채소와 같은 식물성 식품에 이런 성분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쏟아내고 있다. 채식 음식에는 미쳐버린 암세포를 잘게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성분들이 많다는 것이 그 결론이다. 활성산소나 항산화제와 같은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를 사용해서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을 분해한다. 이 과정에서 산소 쓰레기인 활성산소가 생겨난다. 이 공격성이 강한 산소 쓰레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건강한 세포에 폭력을 가한다. 권위 있는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활성산소가 암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세포는 항산화제라 불리는 물질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제로 둘러싸여 있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설사 만들어졌다고 해도 단번에 무력화시킨다. 과일과 채소가 질병을 물리친다는 증거는 깨끗한 물을 마셔서 콜레라와 같은 유행병을 없앴다는 증거만큼 명확하다. 미 국립암연구소의 암예방연구소장인 피터 그린월드 박사는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암 발병률이 50% 이상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소화에 대해 말하지 않고 에너지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소화 과정의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음식 배합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는 고기, 계란, 생선, 우유, 유제품 등의 단백질 그룹이 있고 감자, 쌀, 빵, 국수 등의 탄수화물 그룹이 있다.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모두 농축된 음식이기 때문에 소화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단백질이 위에 들어가면 소화를 위해서 산성화된 소화액을 필요로 한다. 탄수화물이 위에 들어가면 알칼리성 소화액을 필요로 한다. 산성과 알칼리성 소화액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 그들은 서로 중화된다. 예를 들어 고기와 감자를 함께 먹을 경우, 생선과 밥을 함께 먹을 경우, 닭고기와 국수를 함께 먹을 경우, 단백질과 탄수화물 음식은 서로 섞이게 되고 소화액도 중화된다. 고기만 소화시키기도 힘들고 감자만 소화시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것들을 중화시켜서 소화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는 농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거의 없다. 섞어 먹지 않으면 고통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증거를 원하는가? 일주일 정도 위에 언급한 대로 단백질 음식과 탄수화물 음식을 분리해서 먹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식사 후에 느끼는 더부룩함이 없어지고 소화제 없이도 속이 편하며 쉽게 대변을 볼 수 있다고 증거를 제시한 수천 수만의 친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두 번째 방법은 소화기관이 일을 덜하게 하는 것이다. 소화기관이 소화에 힘을 덜 소비하면 할수록 쓰레기 청소에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로이 월포드 박사는 의사로서 UCLA의 교수이자 노인학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의 저명한 학자다. 월포드 박사는 생쥐 실험을 실시했다. 생쥐는 보통 수명이 2년인데 월포드 박사의 실험에 동원된 생쥐들은 모두 2배나 더 살았다. 만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150살 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생쥐들은 모두 2배나 오래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심장병이나 암에 거의 걸리지 않았다. 그가 한 것은 오직 일주일에 이틀을 굶긴 것뿐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일주일에 이틀 동안 소화기관에 휴식을 준 결과 모두 2배를 더 살았고 거의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On yourself, on your faith, on your dreams, on your mind, on your health, yeah. You gotta work, never tell, keep your head down, find what you love and excel, yeah. Push and pull and repel any hate, go create. 다음에 소개하는 3가지 모노 다이어트는 명령이나 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보기에 불과하다. 하나씩 직접 실천해보고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선택하면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로 요리하지 않은 음식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 하루 종일 주스만 먹기. 나의 경우 아침에는 과일 주스를 마시고 다음엔 야채 주스를 마시고 저녁엔 과일 주스를 먹는 방법이 가장 좋았다. 언제 어떻게 먹든 하루 종일 주스만 마신다면 상관없다. 한 번에 300에서 400ml를 2시간 간격으로 마시면 좋다. 그러나 이것도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채소는 과일과 함께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야채 주스는 성분이 좀 센 편이므로 과일과 섞을 때는 과일과 채소를 3대1로 섞으면 가장 좋다. 2. 3일 동안 주스와 과일과 스무디만 먹기.
자연 상태로 건조해서 이산화황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건포도나 대추같이 말린 과일도 상관없다. 특히 말린 과일은 영양분이 지나치게 농축되어 있으므로 조금만 먹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 셋.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음식만 먹기. 불을 사용해 요리한 음식은 안 된다. 과일이나 채소를 원하는 만큼 먹어도 좋고 올리브 오일을 드레싱으로 약간 넣은 샐러드, 각종 허브 등을 시간과 양에 관계없이 먹어도 좋다. 드레싱에 약간의 화학적 성분이 들어갔다 해도 그 정도는 관계없다. 샐러드를 먹은 후 3시간 동안은 과일 주스나 야채 주스를 먹지 말 것을 권할 뿐이다. 위 3가지 모노 다이어트는 하나의 보기에 불과할 뿐이다. 재료의 종류에도 상관없고 실천하는 기간도 당신에게 달려있다. 1번을 실천해 본 후에 며칠 지나서 2번을 실천해 보고 며칠 후에 3번을 실천해 보면 된다. 1번, 2번, 3번을 하루씩만 실천해도 관계없다. 모노다이어트 기간 중에 견과류는 어떨까? 견과류가 자연 상태라면 허락한다. 그러나 견과류는 아주 농축된 음식이라서 과식하기 쉽다. 하루에 한 번이라면 아몬드의 경우 10개에서 12개 정도로 충분하다. 그 이상이면 소화기관이 힘들어한다. 나는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 찌거나 볶지 않은 생견과류를 오이나 샐러드와 함께 먹는다.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오이나 샐러드는 수분이 많아서 소화를 편하게 해준다. 모노 다이어트를 통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마시는 주스가 반드시 신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로 살균되어서도 안 되고 캔이나 병에 들어있는 주스도 안 된다. 정제된 주스는 절대 안 된다. 주스를 마실 때 꿀꺽꿀꺽 한꺼번에 삼키지 말기 바란다. 한 번에 한 모금씩만 천천히 삼켜서 침과 잘 섞이도록 해야 한다. 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가능하면 빈속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아침 시간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낮 시간이라도 속이 비어 있을 때 먹어야 독소 청소 효과를 최대한으로 볼 수 있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다른 음식을 먹은 후 3시간 내에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안 먹는 것이 좋다. 어쩌면 먹는 음식이 제한적이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당신은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아주 적은 음식만을 먹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치솟는다.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해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찬사는 살면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런 일을 겪어봤을 것이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모두 해치웠다. 배도 부르고 아주 만족했다. 그런데 45분쯤 지나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뭐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부엌 여기저기를 기웃거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뇌에는 식욕 조절 중추라는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 식욕 조절 중추는 끊임없이 우리 몸을 모니터링하면서 영양분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충분하면 조절작용은 멈춘다. 그러나 영양분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 중추가 우리에게 더 먹으라고 알람을 울린다. 당신이 계속해서 먹어대는 음식이 지나치게 요리되어 있고 지나치게 가공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음식들은 요리 과정과 가공 과정에서 자연 상태가 파괴되었고 영양분이 손실되었기 때문이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더 먹으라고 알람이 울리는 것은 음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영양분의 문제라는 말이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이 원하는 영양분을 넘치도록 충족시켜준다. 당신은 자연에서 온 것을 그대로 먹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불을 가해서 효소를 파괴하지도 않았고 요리를 하면서 미네랄을 제거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식욕 조절 중추는 더 먹으라는 알람을 울릴 필요가 없어진다. 과일만 먹으면 당이 부족해서 저혈당증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은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다른 성분보다 빨리 혈류 속으로 들어간다. 만일 당신이 저혈당증이 있다면 과일을 먹는 즉시 식욕 조절 중추가 이 증상을 멈추게 할 것이다. 단언컨대 저혈당증에 과일보다 좋은 음식은 없다. 우리 몸이 가장 원하는 당의 형태는 과당인데 이것은 과일에 충분하고 넘치도록 함유되어 있다. 우리 몸은 과당을 즉시 흡수해서 그 순간에 포도당으로 전환시킨다. 전환된 포도당은 즉시 몸의 연료로 사용되며 미래의 에너지로 사용되기 위해서 간의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된다. 그러나 과당이 일단 정제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어떤 이름을 뒤집어 쓰고 위장을 하든지 흰 설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설탕은 정제 과정에서 많은 화학약품이 투여되고 영양분이 사라진다. 건강음료, 천연 또는 100% 자연이라는 상표를 보면 우리는 돈을 조금 더 주고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몸에 더 좋을 것이라는 상상력에 유혹의 손길이 접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문구를 내세우며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음료들에는 모두 정제 설탕이 숨어 있다. 심지어 과일즙이 가라앉아 있다는 귀여운 요구르트에도 설탕이 9스푼이나 들어있다. 만일 당신이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장 청소 음식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먹어본 경험이 없다면 아마도 설사와 같은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조금 불편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갑자기 위 속으로 9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장 청소 음식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과일과 채소가 장을 청소한다면 장벽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씻어서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시라. 설사는 드물게 48시간 걸리기도 하지만 보통 24시간 내에 멈춘다. 나의 오랜 경험으로 말한다면 장 청소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설사는 결코 경고음이 아니다. 독소는 독극물이므로 그들이 몸속에서 빠져나갈 때 그냥 도망치지 않는다. 약간 발악을 한다는 말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을 때, 니코틴 중독자가 담배를 끊을 때 약간의 고통이 수반되는 이치와 같다. 약간의 두통과 약간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때론 심한 두통이 올 수도 있다. 피부가 심하게 간지러울 수도 있다. 그런 전조현상이 있다는 것은 몸이 청소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금방 멈추기 마련이다. 이 불편함은 절대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한 번쯤은 올 것이다. 건강은 절대 돈을 들여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질병을 예방할 수 없다. 나는 21살에 미 공군에 입대해 베트남 전쟁에 1년 동안 참전했다. 나는 고엽제에 노출되었는데 고엽제가 말초신경병증을 일으켜 양팔을 펴고 오므리는 근육들이 모두 수축되었다. 손바닥을 오므리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펴지지 않아서 원래 상태로 복구되지 않았다. 양쪽 다리는 항상 낙지다리처럼 흐물흐물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고엽제는 처음에는 잠복해 있다가 점점 몸을 갉아먹는데 근육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5년 이내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휠체어에 몸을 눕혔다가 마침내 대부분 죽게 된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대부분의 고엽제 환자들이 사망한 후에도 나는 어떻게 살아나 지금 책을 쓰고 있게 된 것일까? 나는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또한 나는 자연위생학을 접하면서부터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었다. 나이 들면 나이살이 찐다든가 나이 들면 다 아프다든가 하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인간은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되어 있다. 알약 하나로 절대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 원리를 파악해서 실천하는 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나는 나의 주장이 최소한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은 확신한다. 미래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 환자가 자신의 체질과 음식,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토마스 에디슨. 대바의 한 줄 평.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가고 오는 것처럼 꾸준하고 규칙적인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양생법이다.